전 부대원 1계급 특진의 짜빈동 전투의 영웅청룡 11중대 1967년 2월 14일부터 동월 15일까지 벌어진 전투로 월맹, 베트콩과 대한민국 해병대 제2해병여단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베트남군의 지휘관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총 2,4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전했고 이 중 243명이 전사 2명이 포로로 잡혔다.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 10명, 사병 284명으로 구성된 2여단 3대대 11중대가 참전했으며 이 중 15명 전사 33명이 부상당했다. 11중대 중대장은 정경진 대위였다. 이 승리로 당시 중대전술기지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청룡 11중대 상황 1966년 9월 23일 제2해병여단은 베트남 중부 광흥하이 북부지역 쭈라이로 이동해 지역평정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베트콩의 활동이 상당히 왕성한 지역으로 북베트남 정규군의 침투가 용이한 지역이었다. 기지 바로 남쪽의 짜빈동 마을은 국군이 우물을 이용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으로 주민들과 군인들이 친밀한 상태였다고 국군은 믿고 있었다. 그러나 잦은 부비트랩 폭발사고로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논밭에서 일하는 척 부비트랩을 매설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들이 일하던 곳을 피해서 다니자 부비트랩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즉 우호적 관계라고 믿었던 주민들은 친베트콩 성향이었고 중대기지는 사실상 적지에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 당일인 1967년 2월 14일에 이미 다수의 적이 기지 가까이에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매복하고 있었음에도 국군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다만 피난민들이 중대기지 근처를 떠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중대장의 판단으로 경계를 강화했다. 당시 짜빈동 기지 내에는 3개 소총소대, 1개 화기소대, 그리고 배속부대로 1중대 1소대, 4.2인치 박격포 1개 소대, 81mm 박격포 1개 소대, 81mm 박격포 1개 반, 106mm 무반동총 1개 분대 등으로 총 병력 294명이었고 다음 간부들의 지휘를 받았다. 중대장 정경진 대위, 부중대장 양백수 대위, 화기소대장 김기홍 중위, 1소대장 신원배 소위, 2소대장 김성부 소위, 3소대장 이수연 소위, 60박격포 반장, 김상열 중사, 1중대 3소대장 정정상 소위, 105 포병 관측장교 김세창 중위, 중포중대 1소대장 FDC 반장 김세기 대위, 중포중대 2소대장 이정국 중위. 이 병력은 북쪽의 3소대, 남서쪽 1소대, 남동쪽 2소대를 배치했고 주요 화기를 중앙에 배치하여 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었다. 그리고 증원된 1중대 3소대가 예비로 각 소대 후방에 1개 분대씩 배치됐다가 적의 주 접근로였던 3소대 후방에 다시 배치됐다. 그리고 2월 14일에서 2월 15일 밤 사이에 걸쳐 규모가 증강된 연대 규모의 북베트남군이 짜빈동 일대에 위치하던 해병대 2여단 3대대 11중대의 전술기지를 급습했다. 전투 경과 2월 14일 제1차 공격 제11중대가 주둔하고 있던 짜빈동 마을은 광흥하이 북쪽 12km 지점에 위치했다. 기지는 둘레가 800m,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구릉지대에 타원형으로 설치되었다. 베트남군의 기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병여단은 예하부대의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11중대는 여단의 지시에 따라 주변 지역의 수색 및 정찰을 강화하면서 기지 보강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화기의 진지를 유계화하며 기존에 구축했던 교통호와 개인호를 보강했다. 조명지뢰와 대인지뢰를 추가로 매설하고 많은 부분을 보완하면서 2월 14일 밤을 맞았다. 1967년 2월 14일 밤에는 초승달이 떴으나 오후 10시 무렵부터 짙은 안개와 가랑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다. 오후 11시 30분경에는 베트남군 침투부대가 3소대 전방기지 외곽 철조망을 폭탄통으로 폭파시켰다. 중대는 즉각 81 조명탄을 띄워 적정을 확인했고 1개 소대 규모의 적들이 숲으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 집중사격을 가했다. 베트남군은 산발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중대의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퇴각했다. 그들이 도주한 후 중대장은 2차 공격에 대비해 50%의 병력을 전투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했다. 이때를 이용해 11중대는 중대의 방어태세와 상급부대의 지원화력을 재점검함으로써 예상되는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2월 15일 제2차 공격 적의 강력한 기습 11중대는 적의 제1차 공격이 감행된 후 전투 준비를 마쳤다. 11중대와 돌산 사이에는 마른 냇가가 있었는데 김세창 중위는 군데군데 냇가에 낮은 둔덕들의 적의 은폐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가 소속된 해병포 7중대에게 포대 효력사로 서너 차례 위치를 이동하며 의심 지역에 대한 요란 사격을 실시하였다. 그곳엔 월맹의 선봉대대가 있었고 포병대대의 카운터를 막고 와야 되었다. 이것 때문에 월맹군은 후방대대와 임무교대를 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 덕분에 자정에 총공격하려던 월맹군은 4시간이나 시간을 미루게 되었다. 오전 4시 10분경 지난 밤 적과 교전한 바 있는 제3소대 전방에서 은밀히 접근하는 적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중대장은 즉시 전 병력을 완편 배치했고 적들을 최대한 끌어들여 기습적으로 사격을 가하도록 지시했다. 이어서 조명탄이 터지자 중대 전술기지를 포위하던 베트남군은
기지를 향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11중대 역시 대등사격을 가함으로써 한동안 포격전의 양상이 지속됐다. 베트남군의 공세는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군의 집중적인 포화 속에서도 3소대 정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던 베트남군 주력은 외곽 철조망을 폭파하고 3소대의 진지를 돌파했다. 이어서 1소대 지역의 일부 진지도 돌파당했고 4.2인치 박격포 소대가 위치한 포진지가 적의 공격을 받아 박격포 사격을 중지해야 했다. 이에 중포중대 제2소대장의 지휘로 박격포를 숨기고 박격포 소대를 2개 분대로 나누어 포진지와 포를 보호해야 했다. 11중대는 모든 가용 병력을 모아 역습을 감행했으나 중대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사이 2여단 본부에서는 11중대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고 진내 사격, 즉 브로큰 에로우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상황의 반전과 결사항전. 11중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날이 밝으면서 11중대의 역습은 성공했고 베트남군도 더 이상 공세를 지속하지는 못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병사들이 부상당했으나 후송은 생각지도 못하는 난전이 벌어졌다. 이학현 상병은 교통호에 적이 진입하자 수류탄을 터뜨려 적과 함께 산화했다. 송영섭 일병은 기관총 사수가 전사하자 뒤이어 사격을 지속하다가 적탄 6발을 맞고 중상을 입자 자신들의 무기를 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관총의 촐려를 뽑아서 풀숲에 멀리 던져버린 후 수류탄을 이용해 자폭하였다. 진지를 돌파했던 적들을 모두 사살한 것은 오전 7시 20분경으로 상황이 반전되자 기지 외곽에서 저항하던 한 개 중대 규모의 베트남군도 북서쪽으로 도주했다. 여단은 그쪽으로 지원화력을 집중했다. 한편 11중대의 피해가 크자 2여단은 오전 5시 20분경부터 6중대를 비상대기시켰다. 그러나 비와 안개로 시야가 불량했기 때문에 6중대는 오전 7시 30분이 돼서야 공중기동으로 주변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다. 전투 결과 확인된 11중대의 전과는 적사살 243명, 포로 2명 등이었으며 확인된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적들이 포격 등으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베트남군의 시신 중에는 1년대 90대대장을 비롯한 다수의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11중대는 증강된 연대 규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중대전술기지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앞선 2코 전투에서 대두된 중대전술기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전투였고 이후 대한민국 해병대는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후에 호찌민이 짜빈동 전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한국군을 만나면 일단 후퇴하고 인민의 재산과 병력을 보호하도록 하고 100%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 싸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전투 후 11중대 지휘관 정경진 대위와 1소대장 신원배 소위에게는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정경진 대위는 그 후 중령으로 전역 후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신원배 소위와 화기소대장이었던 김기용 중위는 소장 전역 후 전후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포병 관측장교로 전투에 참여한 김세창 중위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났다. 배장춘 하사와 김용길 중사에게는 을지무공훈장이 수여되었고 김기용 중위, 김세창 중위, 김성부 소위, 김중관 하사, 오중환 하사, 이영환 하사, 이진 병장 이영복 일병 등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11중대 병사들 전원은 1967년 3월 1일 각 1계급 특진을 받았다. 미 해병대 앵그리코 무전병으로 참여한 짐 포르타 일병과 데이브롱 일병에게는 인원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이들은 미 해병전 우회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활약상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6. 전사자들 편집. 아래 목록의 전사자들은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11중대 12명. 하사 강경희, 병장 김남섭, 상병 이학현 1945.12, 15만 1967.2, 15충남 연기 출생, 1965년 7월 해병 신병 제167기로 입대하여 전사할 당시 일병이었으며 전투 도중 적군이 쏜 총에 오른쪽 발목이 관통당한 직후 자신의 총을 동료인 도성용 일병에게 넘기고 나서 적군 한 명이라도 더 제압해야 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나서 그 직후 교통호에 쳐들어온 적병 5명을 껴안은 후 수류탄을 가지고 장렬히 산화하였다. 1968년에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되었으며 2006년 2월에 호국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부엔 바로 이 이학현 상병의 이름을 딴 이학현관이 존재한다. 건물 내부엔 이학현 상병의 큰 초상화가 걸려있다. 상병 최응식, 일병 도성용 마이너스 바로 위에 나오는 이학현 상병의 총을 건네어받은 후 고군분투했으나 끝내 전사하였다. 일병 이중석, 일병 양영호, 일병 조정남 마이너스 1945.1, 10만 1967.2, 15경남 밀양 출신, 1966년 1월 해병 신병 제173기로 입대했으며 제3소대 1분대 소총수로서 당시 부대원 10명과 함께 청음초 근무를 조장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었다. 청음조는 적 한 개 중대가 공격을 시도하려는 것을 최초로 목격하고 즉각 공격을 시도하였고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 중과부적으로 밀리며 군대원 단 한 명과 자신만을 남기고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3명의 적이 교통호를 따라 접근해오자 남은 한 명의 전우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적을 향해 돌격하며 수류탄을 터뜨려 그들과 함께 폭사했다. 이 공적으로 인해 을지무 공훈장을 추서받았고 상병으로 특진되었다. 그 후 2006년 11월에 호국인물로 이름을 올렸다. 일병 송영섭 전술의 뜻이 총을 지키기 위해 총열을 뽑아 숲속에 감춘 일화가 유명하다. 이후 수류탄을 양손에 까들고 죽은 것으로 가장하고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적망은 5명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자폭하여 최후를 맞이하였다. 일병 김동재, 일병 이내수, 이병 오준태, 1대대 1중대 3소대 4명, 병장 김희도, 상병 이다성, 상병 김정석, 일병 오정규, 중포소대 1명, 일병 오용섭, 여담. 베트남 측에서는 이 전투가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을 요약하자면 한국군의 학살행위에 분개하여 공격작전이 이반되었고 7공격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한국군의 진지의 화염방사기 등을 이용하여 큰 손실을 입혔으며 8 전투 후 한국군이 방어진지를 축소하는 등 위축되어 성공적인 공격작전이라고 자평하는 중 아예 해당 전투 지역에 전승비까지 세워놨다. 전승비 사진. 전승비에는 600명 이상의 한국군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한국군 중대가 싸웠는데 피해 규모는 대대라는 건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후 베트남은 롱탄 전투에서도 중대급이었던 호주군이 500명의 사상자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어찌 판박이? 전사하기 직전까지 결사항전하다 최후의 순간 자폭한 해병들의 일화는 아직까지도 해병대 전역자들이나 해병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자폭한 동료 해병들에 대해 안타까움도 컸지만 해병답게 죽었다는 영웅같은 일화가 되어 이들에게는 결의를 다지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다. 실제로 11중대의 행동을 본받겠다며 전투 현장에 자폭용 수류탄을 몸에 24개 정도 묻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시에 수류탄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 수류탄을 동시에 기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다고 한다.